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이번에 경기도 그 특수 임용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부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선 교수님께 특수교육학 상반기 공부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전반적인 걸 대충 전반적인 걸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를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목차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아실 것 같아서 저의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1년 공부 계획 그리고 상반기 공부 방법을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네 번째로 이제 스터디 의존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스터디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스터디 방법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임용이 1년 장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내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 부분,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앞에 있는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몇 점을 받았는지가 가장 객관적인 수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1차에서는 이제 82점을 받았고요. 이제 71.67이라는 컷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나름 나쁘진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성적도 참고 점수가 92점 몇몇이었는데 93.99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 점수라는 게 컷으로 합격한 분들이 이 점수를 받아야 최합을 한다. 이 점수라서 2차 점수도 교수님 덕분에 네,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13등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네, 200 몇 명 중에 네, 13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초수에 합격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진짜 사수를 했는데 사수를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여러 경우를 다 경험한 게 제가 초수, 재수, 삼수 때는 노량진에서 살면서 이제 올인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년 기간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올인도 경험해보고 기간제 병행도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1차 컷에서도 떨어져 보고요. 2차 컷에서도 떨어져 봤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임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제가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제가 1차 컷에서 마이너스 0.67로 1차 탈을 했어요. 이제 탈락을 한 뒤에 제가 왜 이게 탈락을 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서브를 이제 저희가 만들잖아요. 아니면 타 합격생의 서브를 활용하거나. 근데 이제 그 서브에 관련된 그 내용에 완벽한 이해와 암기가 부족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특수 임용은 특히 이해와 그리고 암기 두 가지를 모두 다 잡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선생님들께서 잘 공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커플 일을 했는데 채탈을 했어요. 이제 2차에서 수업 실험도 진짜 안 좋았고요, 점수가. 그리고 1차가 사실 컷 근처잖아요. 컷 근처인 이유는 제가 이제 이때부터 매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1차 시험에서 정말 많은 실수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공부를 했는데 삼수 때는 1차 컷 플러스 5점을 했어요. 근데 또 최탈을 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1차에서 시험 끝나고 제가 다음날 부산을 놀러 가서 가채점을 하는데 친구랑 비교를 해보는데 남들이 모두 다 맞는 문제를 10점 이상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오고 기간제를 구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내년에 기간제 해야겠다 싶어서 기간제를 구하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생각보다 커플 온 거예요. 이거는 나의 해다. 하고서 열심히 2차 봤는데 면접과 수업 실험 모두 망하고 네 그러고 이제 최악의 점수를 받아서 이제 채탈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1년 동안 기간제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사실 제가 1차가 다 컷 근처긴 해요. 1차가 떨어져도 컷 근처였고 또 어쨌든 다 컷 근처여서 나는 왜 자꾸 1차가 그래도 컷 근처였을까라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성격이 약간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연속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용 너가 날 떨어뜨려? 내가 너 끝내고 만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계속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수 동안 1월에 공부를 시작하든 3월에 공부를 시작하든 7월에 공부를 시작하든 어쨌든 시작하면 끝까지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1회부터 지금 시작하신 선생님 분들이시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한 김에 끝까지 내가 좋은 결과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스타일은 어땠냐? 저는 약간 게으른 계획형이다. 계획 세우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잘 지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스터디였다. 그래서 스터디 의존형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암기가 느리고 글자 그대로 문장을 외우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1년 동안 했던 전반적인 틀인데요. 우선 제가 사수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1, 2월만 진행되는 기본 이론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들은 다음에 복습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걸 중점으로 했고요. 이제 그래서 3, 4, 5, 6을 기출문제 분석하고 서브노트의 큰 틀을 잡는 부분을 초점으로 하였어요. 그리고 7, 8월에 보면은 저희 영역별 모의고사 보잖아요. 영역별 모의고사 보면서 암기하고 완벽하게 서브노트를 완성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브노트를 완성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바꿀 건 바꿔가면서 계속 공부를 끝까지 서브노트를 잡고 저는 했어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는 모고를 들으면서 전 영역을 암기했습니다. 스터디원과 같이 이제 인출하면서 저는 3명이랑도 해보고 4명이랑도 해보고 2명이랑도 해봤는데 제가 인출 부분에서는 그냥 암기만 하는 스터디라면은 저는 2명을 가장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해하거나 뭐 이런 기반의 스터디는 3, 4명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모고를 들으면서 전 영역을 2바퀴 돌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수 줄이기 연습.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들 1년 동안 열심히 암기했는데 실수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김은진 교수님께서 1월에서 3월까지 기본 이론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렇다면은 1월부터 3월까지 기본 이론을 복습하시고 이해에 중점을 하신 다음에 이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제 교수님의 그런 강의 틀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공부 방법에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월부터 3월은 기본 이론 강의잖아요. 제가 해야 될 거는 했던 거는 2가지가 있었어요. 강의를 이해하고 복습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영역을 도식화하고 큰 틀을 암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선 강의를 이해 및 복습, 아까 스터디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여기서 지적장애 한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 혹시 선생님 지적장애 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장애 한 틀을 가져왔는데 제 기억상 이게 지적장애에서 특성 안에 그중에 학습 특성에 관련된 단계 습승 유일 4가지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론서에 쫙쫙쫙쫙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이론서를 막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이론서를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은 다 까먹어 버린다.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내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진짜 후배들한테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의 목표를 이론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상반기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걸 목표로 두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저는 아까 특성에서 말씀드렸듯이 글자 그대로 암기하는 걸 진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우선 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해했던 방식인데요. 이건 제 자료가 서브노트밖에 안 남아서 서브노트를 틀을 가져왔어요. 지금 습승률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습승률 하면서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습득이 뭐지?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습득은 수행을 0%에서 90에서 100% 정확도 범위까지 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 예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름을 쓰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학생이 이름을 전혀 못 썼어. 근데 이것을 이제 90에서 100%까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쓸 수 있는 그 단계가 습득이구나라고 그 예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 예시로 중재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보니까 피드백의 집중 제공이라 그랬네. 그러면 학생이 이름을 쓸 때마다 그것의 정반응인지 오반응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정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피드백의 집중 제공이겠구나. 그리고 오류를 낮추면은 다양한 촉구를 제공을 하는, 오류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촉구를 제공하는 것이 중재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촉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언어적 촉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점선으로 학생의 이름을 이렇게 제공하면 학생이 점선을 따라 그리는 덧쓰기, 이것도 다양한 촉구의 제공 중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당연한 부분이라서 그냥 이런 걸 안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실제 특수교육학 문제에서는 이 예시들이 나와요. 예시들이 막 장교사는 뭐 어떻게 말했다 막 이런 식으로 예시들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개념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적용을 해 보신다면 저희가 나중에 암기도 더 잘 되겠지만 나중에 시험을 실제적으로 풀 때 좀 실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으셨던 강의를 모두 이해하고 복습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영역 도식화하고 그 도식화 부분을 큰 틀을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에서 지금 차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배웠다 하면 선생님 오늘 배우셨어요? 와, 정말 잘 가져왔네요. 나이스 타이밍이네요. 그래서 저희 차폐를 만약에 배우셨다 하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서에 있는 차폐를 그냥 차폐 부분 영역 그냥 다 읽고 그거 이해하고 그거 외우고 이렇게만 하다가 끝나세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이 영역을 도식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도식화라는 거는 이제 큰 제목부터 소제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지를 계속 쳐나가서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저는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차폐 하면은 그냥 차폐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얘는 청각장애에서 정의 있고 특성 있고 그리고 진단 부분 안에서 객관적 검사랑 주관적 검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주관적 검사 안에서 수능청력 검사, 어음청력 검사, 6개월 검사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수능청력 검사 그 안에서 지금 차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 틀을 이제 점차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이 없으면은 내가 나중에 차폐는 아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지? 어느 부분 안에 있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내용들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 큰 틀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서 전반적인 도식화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게 1에서 3월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초수 때는 못했거든요. 초수 때는 왜냐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했는데 한 재수, 삼수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어쨌든 좋은 결과를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에서 3월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시고요.
이제 4월에서 6월까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초수분과 재수 이상 분을 한번 나눠보았어요. 혹시 여기 재수 이상이신 분 계신가요? 아, 선생님.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왔는데, 저는 뭐 이거는 약간 좀 선택적인 거긴 해요. 이건 선택적인 거긴 한데, 첫 번째로 저는 이거를 초수, 재수 때, 삼수 때까지도 이 1번을 가져가긴 했어요. 사수 때는 제가 기간제를 병행하느라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이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출 문제를 보통 4월에서 6월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게 되거든요. 1번 보시면은 요거를 보고 선생님들께서 혹시 무슨 장애 영역인지 지적장애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지적장애라고 저도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세부적으로 보면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억을 위한 방법을 쓰고 니은에 해당하는 개인의 지원 요구 및 의료적 판별을 위한 표준화 검사 도구의 명칭을 쓰시오. 제 기억상 이제 1번 부분이 PCP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표준화 검사 도구 SIS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걸 보니까 지적 장애가 맞긴 한데 또 자세히 보면은 기억을 위한 방법이 PCP였잖아요. 이 PCP가 사실 지적 장애만 있진 않거든요. 맞아요. 전환 교육에도 있어요. 이 PCP에 관련된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특히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이게 아 맞다 지적이랑 전환에 모두 다 들어있지만 전반적인 문제의 흐름상 그리고 이 위에 AAIDD라는 말을 명확하게 해줬으니 얘는 지적장애 분류해도 되겠다. 저는 이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CP 혹시 아시나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렇다면은 나중에 전환까지 가시면 아마 더 잘 이해가 가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AIDD, 지적 장애라는 건 이제 명확히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네. 어, 네, 연도별을 뽑아서 저는 저는 연도별을 그 올인했었잖아요. 시간이 사실 넘쳐 흘러가지고 올인을 했을 때는 제가 그림판으로 그 전자료는 다른 분들께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림판으로 제가 그 해 그리고 그 전에 없는 자료들은 제가 다 분류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작성 방법에서 4개 있잖아요. 이 4개도 모두 다 이제 영역별로 다 잘라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한글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료 만들어서 뽑은 후에 분류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영역인지를 뽑아내는 그 과정, 그리고 뭐 이 PCP가 이걸 한 번씩 보면서 이게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전환에도 있었지라고 한 번씩 생각해 줄 수 있는 특히 재수 이상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과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넣은 부분인데 혹시 이 평가랑 이 부분 행수 부분을 아직 강의를 안 하셨죠? 한,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지금 요 작성 방법의 요 밑에 문제를 보시고 이건 어떻게 분류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동 수정? 행동 수정. 네, 맞아요. 저도 이걸 행동 수정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져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니은의 의미 요 관련 부분이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관찰자 간 신뢰도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관찰자 간 신뢰도라는 개념이 행동 수정에도 있었고 평가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둘 중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행수 평가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반응 지연 시간 이런 문제의 흐름을 봤을 때 얘는 평가보다는 이제 행동 수정에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저도 행동 수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사실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24시간 동안 계속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지치고 머릿속에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때 남는 시간에 이제 이런 거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는 이게 하나하나 다 뽑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영역별을 제가 영역별 돼 있는 거 말고 그냥 강사분들께서 그리고 특히 이런 기출 자료들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제가 한 번씩 더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당연히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이걸 분석하고 스터디원과 공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게 의사소통 장애죠. 네. 의사소통 장애인데 이제 제가 강의 보니까 의사소통 장애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기출을 보실 때 첫 번째로 답을 찾으세요. 제가 답을 찾으십니다. 그냥 답을 적으세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저는 그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선 초수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재수 선생님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만 우선 여기 초수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저의 경험상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문제를 읽고 묻는 것을 전 파악했어요. 당연히 답을 적기 위해서는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를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로 빨간색의 오조음,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적어보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문제 파악할 때 이 밑에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그냥 문제를 쓱 읽고 답을 적는 과정에서 난 당연히 조건을 파악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스터디원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답이 달라요. 왜 다르지? 하고 보니까 내가 조건 하나 놓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머릿속으로 조건을 생각해야 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건 부분이 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5점 유형을 좋은 방법에 근거하여 쓰시오. 에서 얘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5점 유형을 적어주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시들을 고려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는 그 양치 경영선, 그 하마파비유 요거 고려해가지고 답을 찾아내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했을 때 다양한 접근법 지금 위에 보면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하면서 조음 장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은 조음 장애 안에 중재법 중 언어인지적 접근법 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오는 거죠. 도식화. 왜냐면은 이 문제 특히 제가 문제를 읽으면서 얘는 조음 장애네. 그러면은 의사소통 장애에서 유형 중에 조음 장애를 생각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음 장애에서 다양한 접근법, 맞아. 조음 장애 중재, 조음 운문 장애 중재에서 전통적 접근법이랑 언어인지적 접근법이 있었지.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어인지적 접근법 중 하나이니까 언어인지적 접근법에는 또 의문 변동 접근법 맞나요? 그거가 맞아요. 변별자질 접근법.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큰 틀을 도식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특히 이 문제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문제의 가지를 파악하는 거. 이제 내가 답을 적어보고 조건을 다 고려해가지고 체크해서 완벽한 답을 적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그게 어느 가지에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식화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저는 초수 때는 여기까지 했었고 이게 제 점수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이 방법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내 재수는 여기서 더 확장해요. 근데 그리고 뭐 초수 선생님께서 이거를 하실 때 이게 안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완벽하게 인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면은 찾아가면서 한 번씩 보라는 거예요. 한 번씩 보고 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또 있으면 그 부분 또 이해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더 보고 찾아보면서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은 여기서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하는 시간이 초수 선생님들은 이 요거 자체가 만약에 10분이 걸렸으면 재수 선생님들은 조금 덜 걸리시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재수 선생님들이 5분 동안 요걸 했다. 그럼 나머지 5분은 더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수 이상 때부터는 요걸 추가했어요. 재수 이상 때부터는 이렇게 조건 다 고려해서 답도 적어보고 가지도 생각을 이렇게 파악한 후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 문제에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 접근법이 있어요. 의문변동 접근법이 있어요 하면서 의문접근법의 그 정의도 나와 있었고요. 글씨가 별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장점도 나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의문변동 접근법의 장점을 물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제가 좀 깊게 많이 해봤더니 실제로 그 범위 안에서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에서 실제로 묻진 않았지만 이 안에 녹여져 있는 개념들이 다음 해의 문제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과정도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를 뽑아내서 지금 장점과 정의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소스들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찾았던 이론서의 정의들과 얘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 이론서에서는 의문변동 접근법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거든요. 좋은 패턴을 찾아서 비정상적인 의문변동 패턴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얘는 장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정의를 보면은 발음을 단순화하는 비정상적인 의문변동 현상을 제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론서에서 이 문장을 봤잖아요. 이 문장을 봤으니까 여기서 키워드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씁니다. 네, 키워드를 비정상적인 의문변동 현상을 제거한다. 제거하는구나. 얘는 비정상적인 의문변동 패턴을 제거하는 거구나. 근데 변별자질 접근법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말이? 하면서 변별자질 접근법도 한 번 더 봐요. 근데 변별자질 접근법은 오류자질 패턴을 파악해서 이 음소에 내포된 한 변별자질을 가르친대요. 여기에서도 조금 다른 거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정의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파악해가고 그럼 나중에 이것들을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떤 걸 키워드로 더 적어야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적으면은 좋은 패턴을 찾아서 비정상적인 그 의문 변동 패턴을 제거한다. 이 제거와 얘를 조금 더 키워드로 생각해서 말을 이렇게 연결해서 적는 걸 연습을 했었고요. 변별자질 접근법도 이렇게 보니까 얘는 제거고 얘는 변별자질을 가르쳐서 동시에 교정하는 거니까 얘네 둘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포인트를 둬서 답을 적으면은 더 명확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봐서 사실 기출 분석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특히 초수 때보다 재수 이상 이걸 할 때가 더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거를 한번 정립하고 제 서브를 조금 완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제가 이해한 단어들로 문장이 만들어진 거니까 더 외워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외우는 거 못해서 이런 방식으로 네,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상반기를 했었고요. 제가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특수교육학은 절대 스터디를 놓은 적이 없거든요. 작년 기간제 했을 때도. 그래서 스터디 운영법을 다음과 같이 했었는데 이제 인출 스터디 그리고 기출 분석 스터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혹시 인출 스터디는 하고 계세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말로 인출하시는 거요? 저도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가장 선호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사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봤는데 손으로 적는 거는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팔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팔이 아프다는 게 가장 컸던 게 팔이 아프니까 하기 싫잖아요. 아, 팔 안 아파질 때까지 좀만 쉬어야지 하다가 평생 쉬게 되는 약간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손으로 적는 거는 이제 했는데 대신 얘는 장점이 키워드를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제가 손으로 키워드 위주로 적게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인출하는 거를 할 때는요. 시간이 적게 걸려요. 손으로 할 때보다. 이제 확실히 사람은 말이 빠르니까. 근데 단점은 키워드를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이 키워드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고 또 상대방 스터디원이 제 말을 매번, 매 시간, 매 초마다 집중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스터디원이 한 번 놓치면은 내가 그 키워드를 인출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인출할 때는 스터디원 간의 서로의 신뢰와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로 인출하는 것도 좀 그렇고 손으로 적는 것도 좀 그래서 내가 마인드맵을 직접 한글이나 마인드맵 프로그램에 타이핑을 해보는 스터디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외운 거를 이렇게 자판으로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시간도 단축되고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전 영역을 인출할 수 있다는, 그리고 키워드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대신에 단점은 이게 마인드맵을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뇌를 반만 거치고 벌써 적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생각을 잘하고 이해를 한 거를 토대로 이 말로 내뱉어야 되는데 그냥 이 처음에는 좀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까지만 거치고 그냥 이렇게 제가 손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도 나도 뇌를 반만 거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장점은 많지만 생각보다 좋은 그런 방법은 아닌가 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손으로 적는 것보단 저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그 장단점을 모두 다 말씀드렸고요. 기출분석 스터디는 4월에서 6월에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출 분석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만약에 지적장애다 그러면은 그 지적장애 관련된 문제들을 각자 집에서 공부를 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 스터디원들과 만나서 이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과정, 그리고 내가 적은 답, 그리고 뭐 여기서 난 키워드를 아까 그 재수 이상 선생님들의 방법에서는 내가 이 부분을 키워드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키워드로 내뱉었는데 다른 친구는 내가 강론에서 보니까 그거 말고도 이러한 문장도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터디원과 저와 함께 그 얘기를 나누면서 키워드도 정립해 나가고 문제 조건들도 챙겨가면서 답을 적어보고 이제 그 과정을 직접 말로 하면서 토의하는 그 방법을 저는 사용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남는 게 없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이거는 3명 이상 항상 했었습니다. 3명 아니면 4명.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과정은 소수보다는 한 3명? 4명끼리 더 많은 생각과 많은 답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항상 이 스터디는 3명 이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짝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짝을 나는 버릴 수 없다 하시면은 그냥 짝과 함께 이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3명 이상 추천하지만 짝도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 부분인데요.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적절한 휴식이었어요. 너무 휴식을 잘 챙겨서 사수를 한 건가 싶기도 한데 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공부만 1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8월까지는 항상 낮잠도 가끔씩 자고 그리고 주말은 1일을 무조건 쉬어주고 가끔 2일도 쉬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양보다 질이잖아요. 그쵸? 양도 중요합니다. 그치만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저는 가끔씩 제가 불쌍한 거예요. 노량진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강의 듣고 있고 내 친구들 저기서 합격해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데 나 지금 노량진에 앉아가지고 추리닝 입고 내가 사는 옷은 다 검정색 옷이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불쌍했거든요. 근데 진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마인드를 작년부터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우리가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중등특수, 초등특수, 유아특수 이 특수 임용을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매주 노량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저도 작년엔 그랬어요. 인강 들으면서 인강 듣는 나 자신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삼수에서 포기하지 않은 나도 멋있어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랬는데 저는 지난 제 4년이 어느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다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주시는 선생님들도 진짜 너무 멋있는 거고요. 목표 향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간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꾸 채탈하고 친구들 옆에서 막 합격해 나가고 나랑 같이 노량진 옆방에 있었던 애 합격해 나가고 막 이러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다쳤었어요. 그리고 자존감도 정말 많이 떨어지고 사실 오래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매번 일어날 수 있었던 문장인데 모두의 시간은 다르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막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다. 막 이러면 저는 다른 문장이나 막 단어를 듣거나 막 누가 위로를 해줘도 하나도 사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합격해요. 언젠가는 진짜 합격하는데 아직 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이번에 조금만 더 버텨보면은 이번엔 제가 합격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때가 오더라고요. 정말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도 서 있게 됐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말 기다리고 하면은 올해는 선생님들의 때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을 했으니 이제 11월까지 한번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시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교육학 공부요? 저는 교육학 공부도 특학이랑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학은 상반기에는 우선 이해, 하반기에는 암기 해서 상반기에는 같이 교육학 스터디를 함께 했거든요. 의존형이라. 그래서 교육학 스터디를 하면서 개념을 이제 서브로 정리를 하고 그 서브 개념을 스터디원과 공유하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이제 인출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했어요. 이 개념은 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얘 장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이해한 걸 토대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암기를 했어요. 하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영역씩 막 암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 2영역씩 암기하고 나중에는 시험 전날은 항상 교육학 전체를 다 인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강사들이 문제를 낸 것들 기준으로 이제 그래도 그 개념들의 한 4분의 3은 인출을 하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하반기에 계속 인출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인출을 하니까 시험 전날 오전 중에 그 인출이 모두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쨌든 상반기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선은 그 교육학 개념들 그 이해하는 부분과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단어들도
계속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학은 특히 그 단어를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그런 걸 토대로 했습니다. 어, 사실 장특법이랑 교육과정은 제가 4년 동안 공부하니까 막판에는 거의 막 기억날 정도로 했는데 초반에는 빈칸부터 시작했어요. 이것도 스터디랑 함께 했거든요. 노량진에서 매일 아침 한 8시인가에 여기 그때 맥도날드인가요? 맥도날드인가? 거기서 항상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이제 빈칸을 각자 뚫어왔어요. 처음에는 그 빈칸 뚫는 펜이 있는데 그래서 막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이렇게 펜을 그어서 그 같이 파는 가림판을 딱 가리면은 펜을 그은 부분만 안 보이는 암기펜? 암기판? 맞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빈칸을 먼저 뚫었고요. 그 빈칸을 점차 늘려가다가 이제 한 7월부터는 장특법이랑 총론은 강론 말고 총론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달달 암기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제 7, 8월부터는 그거를 인출하려고 했어요. 다 싹 다. 그래서 스터디원이랑 이제 근데 이거를 막 아무런 자료 없이 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랑 같이 했을 때는 이제 스터디원이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막 그 특정 문장을 보고 스터디원이 문제를 만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면 저는 그 문장을 최대한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되진 않았지만 노력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노력과 꾸준한 암기, 반복적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터디랑 했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했었고 작년에는 제가 혼자 했거든요. 장특법이랑 총론을.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만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조 보면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의 아니다 2조 그쵸 2조 정의 해가지고 막 특수교육이란 뭐 맞아요 보호자랑 막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목록을 다 따놨어요. 특수교육 만약에 뭐 2조 정의 적어놓고 특수교육 뭐 순회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이렇게만 적어놓고 제가 그 목록을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조항을 그냥 인출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그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매일매일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를 저는 약간 좀 시간을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올인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8시부터 9시까지 스터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화로 장특법 스터디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전에는 무조건 교육학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어쨌든 무조건 교육학의 시간이고 점심 먹고 와서 그리고 스터디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스터디가 많으니까 그때 스터디를 한번 해줘요. 근데 스터디 하기 전에도 이제 공부 좀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스터디 들어가고 이제 오후에는 저녁 먹고 나서는 계속 그 특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법교육과정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법교육과정 할 거를 암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시간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시간, 자기 전 1시간이 법교육과정이었고 그리고 오전에는 교육학, 그리고 오후에는 다 특학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도 교육학은 웬만하면 오전으로 잡았어요. 나는 오전은 교육학 시간이니까. 근데 가끔씩 안 되면 오후에 잡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형이라 제이라서 저는 계획은 짜줘야 되거든요. 어떤 거요? 일 병행했을 때는 그 제가 아침에 5시 반인가 일어나서 스터디 카페로 갔어요. 스터디 카페로 가서 1시간 동안 법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학 스터디를 했거든요. 또 밴드 스터디를 질문하고 답하는 밴드 스터디를 답하니까 1시간이 쑥 지나고 그러면서 출근한 다음에 짬짬이 나는 시간들에 그 법교육 과정이랑 그 교육학을 못한 부분을 채웠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특학만 할 수 있게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저는 시간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획을 짜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 네, 그 알마인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네, 그냥 한글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쵸. 한글 힘들고 또 이게 보면은 이게 구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너무너무 선호하는 사람이라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디서 구했냐고요? 저는 보통 특꿈에서 특꿈에서 구했고요. 노량진에 또 이제 스터디 구하기가 조금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네, 특꿈에서 구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시면서 가끔씩 잘 안 맞고 이상하신 분들 만나시거든요. 과감하게 쳐내세요. 네, 합격이 더 중요해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상으로 선생님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어, 상반기 공부 계획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